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심청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262페이지 펴주시고요. 받은 프린트 중에 하얀색 프린트 심청전 있는 거 2장짜리 꺼내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고전 서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 소설 중에서도 심청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랑 같이 고전 서정에서 했던 것처럼 소설의 갈래들을 쭉 공부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전 갈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학교에 가게 되면 그때 같이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심청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심청전 들어가기 전에 심청전에 해당하는 갈래에 대한 설명은 먼저 듣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심청전을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든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 줄거리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심청전은 고전 소설 중에서도 하위 갈래 중에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판소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악 시간이든 아니면 TV에서든 판소리를 들어봤을 텐데 이 판소리가 주로 불려졌던 시기, 많이 향유됐던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그쵸. 조선 시대에 주로 불렸던 노래인데 조선 중에서도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언제 주로 불렸을까요?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주로 향유되었던 게 판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판소리라는 것은 북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제 고수라고 하고요. 이 북을 치는 사람하고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창작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판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판소리는 그러니까 노래에 해당하는 창과 안일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은 이제 노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안일이는 거기에 대한 줄거리 있죠. 이야기. 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고수가 판소리를 통해서 창과 안일이를 부르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소리라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에 향유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판소리로부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따와서 기록해서 소설로 만든 것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울 심청전도 역시 이 판소리계 소설의 대표적인 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심청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서정에서 했던 것처럼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 작품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 심청전에는 어떤 판소리계 소설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처음으로 판소리로부터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불리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문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소리라는 거는 이 창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응축되어서 이렇게 불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적층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층문학. 적층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쌓인다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쌓이고 쌓여서 내려오는 문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서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고전 문학의 많은 요소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그게 쌓여서 하나의 소설로 정착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거는 판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문체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체의 이중성. 자, 요 내용은요, 교과서 여백에 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체의 이중성이라는 거는,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이 소설을 썼던 문체라는 거 우리 소설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문장의 특색 같은 거를 통틀어서 문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중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중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함께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어체는 말 그대로 입구자를 써서요. 이제 말로 하는 이 어투와 이 글로 쓰는 어투가 함께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당연히 이 창자가 말로 하는 문학이었다 보니까 이 글로 쓰는 소설의 문체와 그리고 판소리에서 사람이 말로 하는 이 문체가 동일하게 이제 소설 안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문체와 산문체도 역시 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판소리가 이제 노래로 불렸던, 노래는 일반적으로 운문, 서정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로 불렸던 갈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문과 산문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속어와 그 다음에 뭐 한자어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기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향유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전 배울 때는 향유층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 서정문학에서 배웠던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조선 후기에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의 의식이 발달했죠? 그쵸. 평민 계층이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문화적인 향유 계층으로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판소리는 이때 이제 평민 계층이 판소리를 향유하는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판소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양반들도 이 판소리 공연을 하면 이걸 보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향유층이 이제 평민이면서 동시에 양반들도 판소리를 즐기기도 하고 이거를 후원하기도 하면서 이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이 양반 계층의 니즈까지 이제 섭렵을 해서 양반들이 자주 쓰는 한자어를 판소리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평민들이 자주 쓰는 본인들에게 익숙한 비속어 같은 것도 자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장면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는 어떤 거냐면 판소리가 대중을 앞에 두고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부분에서 누구랑 싸운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몰입하고 반응을 더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처음에는 뭐 10분 동안 공연을 했던 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거를 조금 더 늘려가겠죠. 반응이 좋은 부분을. 그러면 그거를 늘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반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표현을 독특하게 하기도 하면서 장면이 점점 불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짜리가 30분짜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거라든지 묘사라든지 반복이나 뭐 과장, 언어 휴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장면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고전 소설의 다른 갈래에서도 등장하는 특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서 작가의 개입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작가는 뒤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고전 소설에서는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자기의 심정이나 자기의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을 소설 전면에 드러냅니다. 심청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하니까 심청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면으로 소설에
알려주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색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심청전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니까 심청전 안에는 이런 소설적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63쪽 펴시고요. 심청전은 여러분들이 줄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너네가 쭉 중요한 걸 정리할 수 있도록 2장짜리 하얀색 프린트를 줬어요. 그죠? 거기다가 선생님이 단락별로 끊어가면서 설명하고 정리하고 설명하고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에 심청전을 끝까지 한번 줄거리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3쪽 한번 펴보세요. 자, 심청전 들어가겠습니다. 심청전은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다 알다시피 옛날에 누가 등장하죠? 그쵸? 신봉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겐 누가 있어요? 그쵸? 딸이 있어요. 그죠? 딸의 이름이 뭐죠? 주인공인 심청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신봉사가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보게 해주겠다. 보는 대신에 이제 공양미 300석을 주면 앞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딸이 이제 인당수에 빠지게 되고 그 빠지면서 이제 비현실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대로 용궁에 가게 되고 용궁에서 그 이제 심청이의 효에 감복해서 이제 용왕의 아내가 되고 이제 행복하게 신봉사랑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 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위기 부분에 해당해요. 심청이가 이제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바다에 빠지기로 약속을 한 그 장면을 여기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심청이가 물에 빠지기로 한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심청이가 마지막으로 진지나 지어 드시라라고 하면서 나서니까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 왔대요. 그래서 심청이도 나오고 이제 주인공들이 누구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심청이와 심청이 아버지도 있고 뱃사람들도 있네요. 그죠? 자, 뱃사람이 이제 오늘이 죽는 날인가 봐요. 오늘 떠나는 날이니까 빨리빨리 쉽게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두고 갈 생각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얼굴빛이 없어지고 맥이 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오늘 가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진지나 잡수시게 하고 떠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흔쾌히 그리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청이가 이제 정성껏 식사를 치워주죠. 이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렇게 따뜻한 정성스러운 밥을 지어주는 게 최선이었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지 많이 잡수세요라고 했더니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오늘따라 반찬이 유난히 좋다. 네 집 제사 지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비극적이죠. 이 신봉사는 모르고 심청이만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뭔가 철없이 그냥 철도 모르고 오늘 누구 제사냐? 왜 이렇게 밥 맛있냐? 라고 하는 게 좀 야속하게 느껴지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픈 상황과 대비되는 신봉사의 멘트는 계속돼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이거 조금 이 파트는 조금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꿈을 꾸었는데 원래 같으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꿈을 꾸었는데 부자지간이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 곳이니까 꿈에서 미리 보여줬나 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판단이나 평가, 의견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요. 이제 꿈을 꿨더니 심청이가 수레를 타고 갔대요. 귀한 사람이 사는 수레를 타고 가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긴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청이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줄거리상 당연히 심청이가 배를 타고 바다에 빠지는 거니까 그 수레를 탄다라는 게 그런 비극적인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 꿈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러납니다.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하고 이제 밥을 못 먹고 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군 인사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당수에 가게 돼서 이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제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 봤던 내용을 살피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중간까지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프린트에 작품 내용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1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교과서 처음부터 방금 읽었던 곳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차려드리고, 그쵸? 진지를 차려드리고, 사당에 하직 인사를 올린 심청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세 인물이 보였습니다. 그죠? 심청이, 그리고 신봉사, 그리고 뱃사람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우리 줄거리 선생님을 잘 따라왔는지 파악만 하고 갑시다. 심청이는 떠나기 전에 밥 든든하게 못 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신봉사는요. 떠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 않죠. 근거는 쉽게 줄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버지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밥을 차리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러고. 그리고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맛있게 밥을 못 먹었겠죠. 그죠? 이 사람 몰랐습니다. 그 다음 뱃사람들은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죠. 비록 이제 심청이와 이제 거래를 한 인물이긴 하지만, 심청이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빨리빨리 가자곤 했지만, 밥을 차리고 오는 것을 이해해 주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뱃사람의 말,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심청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거는 쉽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당연히, 홀로 남겨질 아버지에 대한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당연히 본인 스스로도 슬프고 절망감이 들겠죠. 그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봉사의 멘트들이 있었죠. 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오늘따라 더 맛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을 인지 못하는 주인공이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꿈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자, 꿈 어떤 꿈 꿨죠? 그쵸. 심청이가 수레를 타고 가는 꿈을 꿨어요. 지금 선생님을 하면서 빈칸 같이 채워보고요. 혹시라도 선생님 이거 하다가 못 따라와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반장 통해서 이 빈칸에 대한 내용은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따라 써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신봉사는 그러면 꿈의 내용은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죠? 그쵸. 귀한 사람이 수레를 타는 것이니까 좋은 일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심청이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반응은 어떻게 했다? 그쵸. 맞장구를 쳐주었다. 자, 그런 반응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지만, 그쵸.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심청이의 효심이 드러난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신봉사는 이 꿈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줄거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은 일단 줄거리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얘기겠어요? 당연히 이 수레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제 심청이가 배를 타고 인당수에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테니까 비극성을 심화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극성을 심화하는 이유는 당연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신봉사의 그런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더더욱 배에 빠지는 걸 드러내고 있으니까 비극성을 심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줄거리상으로는 심청이의 죽음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나올 이야기를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워봤을 텐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단편적인 미래를 보면 심청의 죽음을 암시하는데요.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우린 줄거리를 끝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 어떤 걸 의미하죠? 그죠? 이제 용궁에 가서 나중에 진짜로 귀한 사람이 되어서 수레를 타는 황후가 되는 좀 좋은 해피엔딩을 암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고전소설 특징하면서 언급한 것 중에 어떤 게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 교과서 여기 264쪽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천륜지간에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자가 표면에 드러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자신의 주관적인 논평이라든지 생각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쵸? 여기 적어놔야겠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서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서술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곳이구나. 이 서술자가 직접 작가가 자신의 판단, 평가 같은 것을 직접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계속 한번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알리긴 알려야 되겠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내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명미 상맥석 받고 내가 물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신봉사가 엄청 슬퍼하고 충격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장면은 이제 처음 신봉사가 이 얘기를 들은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면서 또 이제 신봉사가 쇼크를 먹고 자신의 감정을 엄청 격정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파트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애절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인기가 많은 대목이 판소리계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신봉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참말이냐 애고 이게 웬 말인고 자, 못가리라 내가 날더러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한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수업 처음에 시작했던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느낀 친구들이 좀 있나요? 자, 이거 선생님이 방금 그대로 읽었어요. 그죠? 그대로 읽었을 때 어떤 게 느껴졌나요? 그죠? 뭔가 리듬감이 좀 느껴졌죠. 그죠? 참말이냐, 애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줄글답지 않게, 뭔가 짤막짤막하게 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하게 이제 글자 수도 좀 반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자 수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특정 음보도, 그죠? 이렇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게 마땅할 일이나 자식을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도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죠? 내가 살고 뭐 하면 뭐뭐 하는데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칭을 되는 걸 문학적으로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죠? 그쵸.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꾸법. 그래서 여기도 대꾸가 뭔가 쓰이고 있다. 굉장히, 그 표현에서 다양한 표현법이 쓰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다양한 재밌는 표현법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죠. 자, 어떤 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라고 했어요. 사궁지수 어려운 말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거 평민의 문학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양반들도 이걸 보러 왔으니까 이 양반들의 그 언어, 그러니까 평민들이 잘 안 쓰는 이런 언어들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사공지수 아는 사람 있나요? 그죠? 이거 평민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양반들이 사공지수라는 사자성어를 자, 네 가지 딱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처지라고 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딸까지 잃고 이렇게 살게 되냐 이놈의 상놈들아 라고 하면서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막 욕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유식한 말도 쓰면서 동시에 내 이놈 쌍놈들아 라고 하면서 비속어도 쓰고 있고 좀 이중적인 언어가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이 되죠. 댓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 신말씀이라고 하면서 7년 대한 좀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온다 그죠? 7년 대한 7년 동안 큰 가뭄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서 비니까 큰 비가 내렸더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를 데려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그냥 이 짧게 한 줄로 뭐 신봉사가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끝낼 수 있는 말인데 굉장히 길게 그죠? 신봉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길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좀 이따 선생님이랑 프린트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위로를 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죽지만 아버지는 밝은 세상을 보세요. 이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겠어요? 라고 하면서 좀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슬프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뱃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한 사람일 뿐이지만 좀 살펴줍니다. 너무 불쌍하다 심청이. 그래서 우리가 심청이 죽거들랑 요걸로 신봉사 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의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정이 많고 좀 공동체의식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프린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프린트 뒷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 자, 심청이가 이 아버지와 뭘 하는 장면이죠? 그쵸. 이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심청이가 했던 말, 내가 떠나는 날이다. 인당수 제물로 뭐 알 수 있는 풍습은 쉽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아직 그 고전, 말 그대로 고전, 고대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봉사의 마음은 당연히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식을 잃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갑작스러우니까 당황스럽고 슬프고 좌절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봤던 중요한 파트 있죠. 신봉사의 심리가 잘 드러났던 신봉사의 말 그 전체를 보고 이제 판소리에게 소설 선생님이랑 살펴봤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을 따와서 그대로 창자가 다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만큼 말하듯이 막 얘기가 전개가 됐잖아요. 그죠?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 파트 보시면 참말이나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일인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글자 수를 보시면 참말이냐 참말이냐라고 해서 네 글자 응수율이라고 했죠. 4사조가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음보도 4개로 끊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내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음보로 4덩이씩 또 끊어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모든 문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시면 뭐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공지수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끊어 읽는 게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걸 반복을 하면 우리 서정할 때 배웠지만 뭐가 형성이 된다? 운율이 형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도 부여되고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 방금 서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서정의 특성이기 때문에 운문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뻔하지만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줄짜리를 길게 늘렸었기 때문에 이제 열거하여 진술했죠. 그래서 격해진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문학적 특성을 보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죠?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하면 그건데 네가 하면 할 일이냐? 요거는 짝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대구법에 해당합니다. 신봉사는 자신과 어울리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나요? 그죠? 그런 거 있었죠. 뭐 사공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는 쉽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 어두운 것이 이제 동양젖을 얻어가면서 이만치 자랐는데 라고 하면서 매우 힘들게 키웠고요.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강조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쌍놈들아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쌍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뱃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 말을 들은 심청이는 아무리 슬퍼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모든 걸 지켜왔던 뱃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생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도 하고 살림을 꾸며주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인정이 있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서로 좀 위해주고 그래도 매장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교과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66쪽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죽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요. 장승상댁 부인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소설에서는 이제 인물이 있으면 인물들을 체크하면서 따라가는 게 줄거리 파악하는데 좋겠죠. 자, 심소전은 심청이를 말하는데요. 가자라고 했더니 장승상댁 부인이 이제 불러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무상한 사람아. 이제 이 사람도 처음 알았던 거죠.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아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이제 말하냐. 라고 하면서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가 효성이 깊은 건 알겠는데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게 이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내가 나한테 말했으면 진작에 빌려줬지. 내가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심소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와서 소야하면 뭐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돈을 빌리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 살리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어떻게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내가 지금 와서 물으면은 이제 뱃사람들이 낭패니까 그 또한 그 사람들한테 할 일이 못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만 내가 죽어서 이제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부인은 이제 부모랑 같으니까 내가 시를 한 편 적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시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시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시를 쓰는 이 주인공들이 많기 때문에 시로서 이제 감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자 시를 많이 쓰는데요. 또 유식한 말이 나오죠. 자,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 죽고 사는 게 꿈속이니 정에 끌려서 눈물을 흘리랴마는 가장 애끓는 곳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네 죽음이 너무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부인이 글 짓는 것을 보고 너 진짜 재능 있다 라고 하면서 답글을 써줍니다. 자, 난데없는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우리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떨어지는 꽃은 당연히 심청의 죽음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비와 헤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돌아와서.
자, 프린트 보시면 자, 어떤 내용 나왔죠? 자신을 막류하는 이제 진짜 어머니 같은 분, 장승상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장승상댁 부인에게 이제 글을 지어서 선물하고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심소전은 심청이었고요. 친자식처럼 아꼈다라는 것을 대사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장승상댁 부인은 효성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라고 해서 너 죽는 것보다는 이 생에서 살아서 보필하는 게 낫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정과 이런 것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효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한 것은 내가 대신 줄 테니까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거절을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심청의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자기가 나서서 이제 약속을 하면서 그 공양미를 받아내는 적극적인 성격이고요. 그죠? 주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한다라고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그죠? 뱃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약속한 것은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주신 자신을 잘 돌봐주고 딸처럼 여겨준 사람에게 이제 죽어서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격이라고 해서 결초보은이라는 타자성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이서 나눴던 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난데없는 비바람은 심청에게 닥친 시련,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하겠죠. 이런 시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심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효과는요,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청전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는 각 등장인물들이 시를 나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가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인물의 심리를 주로 드러내는 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나오면 조금 유념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뭐 이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특이한 그 구절이 나와요. 그죠? 자, 눈물로 이별하니까 참아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지 못할 지경이었냐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서 나 참아 이거 못 보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작가가 작품 전면에 등장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 너무 슬퍼서 못 보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봉사가 괴로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너무 괴로워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한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뱃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따라가면서 눈물을 적시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처에 있는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아무개네 큰아가와 이제 작은아가, 동네 이웃을 얘기하나 봐야죠. 이웃들을 보면서 너네랑 언제 뭐 이렇게 바느질도 같이 하고 그네도 같이 타기로 했는데 너네랑 언제 또 이런 걸 할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울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물들이 쭉 나오면서 자연물들도 함께 슬퍼했다라고 하면서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뭐 보시면 청산이 찡그리고 강물 소리, 강물도 흐느끼고 꽃도 제빛을 잃고 그다음에 버들가지도 휘늘어졌고 복사꽃도 슬픈 듯이 피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청이의 슬픈 심리가 이 자연물에도 이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인공이랑 동등한 감정을 느끼는 게 감정이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의 감정이입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꾀꼬리도 역시 슬퍼해서 울고 두견이 또 함께 울고 있다. 두견이도 이제 새를 얘기하는 거죠. 귀촉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 언제 이렇게 다시 어찌 돌아올까? 못 돌아온다. 라고 슬픈 감정이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마지못한 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라고 하면서 꽃이 이제 지는 게 당연한 일처럼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누구 탓할 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강머리에 다다라서 이제 떠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마지막 파트, 마지막 3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요. 심청이가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파트 나왔죠. 자, 심소저가 이렇게 글 쓴 거 보니까 내가 차마 못 보겠더라. 이거 무슨 내용이다? 그죠? 첫 부분 했던 것처럼 서술자가 표면에 직접 등장해서 주관적인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어요. 나 못 보겠어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한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심청이의 인생관은 몇몇 대사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사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명이다. 이거는 내 운명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애군이 막혀서 한탄한들 소용없다. 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겠냐. 내 운명인데. 이런 데서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인 관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심청이가 배 타고 이제 떠나가는 부분에서 뭐 머리털은 늘어지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 정신이 나가고 엄청나게 슬픈 모습을 이렇게 다 그 요약 묘사로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와 대조되는 인물 누가 있었어요? 그죠? 아무개네 큰 아가와 작은 아가. 너희는 그 살아계신 부모님이랑 함께 잘 살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되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7가지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심청전에 대한 줄거리를 빠르게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고전소설의 특징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